안녕하세요. 저는 54세 박안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박안심은 낡은 사무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출근길은 언제나 같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희망퇴직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회사가 내민 마지막 선택지였다. 남아도 그를 기다리는 건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선배님, 이제 그만 놓으시죠. 후배들 자리도 좀 만들어 주셔야죠. 한참이나 들었던 말, 결국 그는 펜을 들었다. 서명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30년 넘게 몸담은 회사, 청춘을 바쳤던 곳, 그곳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손때 묻은 머그컵, 낡은 계산기, 발행 가족 사진 한 장, 모두 박스에 넣었다. 사무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원한 퇴직은 아니었는데 집 문을 열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정말 잘한 거예요? 걱정이 묻어나는 눈빛. 그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이제 좀 쉬면 되지. 큰아들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쉬세요. 둘째는 툭 던졌다. 이제 뭐 하실 건데요? 셋째만이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날 밤 그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희망퇴직. 이름은 희망이었지만 가슴 속엔 허무가 더 크게 남아 있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뒤 오랜 친구 김철구가 찾아왔다. 안심아, 잘 지내냐? 철구는 늘 그렇듯 환한 웃음을 지었다. 나랑 같이 물려 패보자. 요즘 온라인 장사 잘 돼. 창고 하나 빌리고 트럭 돌리면 금방 돈 번다. 박안심은 망설였다. 아내는 단호히 말했다. 여보, 우리 가진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연금도 아직 안 나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평생 남의 회사, 남의 이름으로만 살았어. 이번만큼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욕심과 허무 사이에서 그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처음엔 즐거웠다. 새벽 5시, 창고 문을 열고 바닥을 쓸었다. 상자를 나르며 땀을 흘렸다. 오랜만에 몸을 쓰니 오히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뛰었다.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힘찼고 발걸음은 빨랐다. 첫 달 장부의 숫자가 차곡차곡 늘어났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직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둘째 달 트럭을 2대로 늘렸다. 기사도 뽑았다. 철구는 더 크게 가자고 말했다. 지금이 기회야. 대출 좀 더 받아서 확 키우자. 박안심은 또다시 펜을 들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할 때 계산기보다 꿈을 더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균열은 빠르게 찾아왔다. 납기일이 꼬이고 반품이 쌓였다. 파트너는 단가를 깎았다. 창고 구석에는 팔리지 않은 상자가 산처럼 쌓였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밀어붙여야 해. 그리고 또다시 빚을 냈다. 넷째 달 사고가 터졌다. 트럭 한 대가 충돌했다. 보험으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작은 글씨들이 발목을 잡았다. 이자와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내는 밤마다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지. 하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5째 달 철구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만 말했다. 안심아, 조금만 버텨.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날 철구의 전화도 꺼져 있었다. 계약서에는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빚은 오롯이 박안심의 몫이었다.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왔다. 굵은 글씨,
새빨간 도장, 마감일. 아내는 그 종이를 들고 부엌에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을 일했는데 이제 이 집이 나를 떠밀고 있구나. 집을 정리하던 날 큰아들의 책상, 둘째의 축구공, 셋째가 끄적이던 낙서. 그 위에 그는 한참 동안 손을 얹었다. 마지막 열쇠를 돌릴 때 쇳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봤다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야.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끊긴 소리만 남았다. 둘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니? 아버지가. 읽음표는 끝내 뜨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날부터 그의 집은 좁은 고시원 방이었다. 고시원의 복도는 길고 문은 얇았다. 라면 냄새, 곰팡이 냄새, 세제 냄새가 뒤섞였다. 옆방에서 기침이 나면 침대 스프링이 대답했다. 밤마다 기척이 들려와도 그는 누워서 눈만 감았다. 며칠 뒤 셋째와 며느리가 찾아왔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방 안에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이 나이에 내 처지를 애들 집에 들이밀고 싶지 않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예뻤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틸게. 짧은 대답 뒤에는 긴 미안함이 숨어 있었다. 밤이 되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라면, 국물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가장의 얼굴도 회사원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방 하나를 간신히 지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내는 몇 번 전화를 걸었다. 건강은? 괜찮지. 돈은? 괜찮다. 거짓말이었지만 그것만이 마지막 체면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 추락의 끝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임을. 늦겨울날 낡은 고시원 방 안. 박안심은 전기장판 위에 몸을 웅크린 채 흐려진 신문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한때 습관처럼 읽던 경제면이 이제는 그저 낯선 나라의 소식 같았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안심님 되시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그런데요. 몇 년 전 투자하셨던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지금 그 건이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잠시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박안심은 숨을 고르며 되물었다. 수익이 났다고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라면, 끓는 소리와 텔레비전 볼륨이 모두 다른 세상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은행을 찾았다. 직원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 속 숫자들이 그의 눈을 흔들었다. 0이 줄줄이 늘어선 금액. 평생 벌어본 돈을 모두 합쳐도 감히 닿을 수 없는 숫자였다. 손끝이 떨렸다. 도장을 찍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다시 뒤집혔다. 며칠 후 그는 고시원이 아닌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시트, 넓은 창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 모든 게 낯설었다. 식탁 위에는 그동안 상상조차 못했던 고급 요리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포크를 든 손이 멈췄다. 맛있어야 하는데 왜 입맛이 없지? 고시원에서 먹던 라면, 국물이 오히려 그리웠다. 배고팠지만 그때는 진심이 있었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먼저 찾아온 건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이제 연락드려요.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셨다면서요? 웃음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분주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다음은 둘째였다.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죠. 요즘 제가 아는 쪽에도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끝마다 돈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사라졌던 친구, 김철구도 나타났다. 안심아. 그때는 미안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같이 다시 해보자. 철구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옛날 같지 않았다. 박안심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철구야. 돈이 생기니 다시 나타났구나. 그때 나는 내가 사라졌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철구는 말이 막혔다. 침묵이 대화를 삼켰다. 돈은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고시원에서 모른 척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멀리 있던 친척들마저 찾아와 말했다. 형님,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안심은 알았다. 그 말 속에 진심은 없다는 걸. 밤마다 그는 호텔 방에서 불빛을 바라봤다. 돈은 생겼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그 와중에 셋째만은 변하지 않았다. 조심스레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이젠 제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덧붙였다.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을 가족으로 모시는 게 당연해요. 그 말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다. 고시원 앞에서 반찬을 건네주던 그날과 똑같았다. 박안심은 그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모든 걸 셋째에게 물려주리라. 그러나 결정은 쉽지 않았다. 큰아들과 둘째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가족끼리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그들의 말은 점점 원망으로 변해갔다. 박안심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재산을 셋째에게만 주겠다는 결심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곧 그는 떠올렸다. 고시원 문 앞에서 눈물 젖은 목소리로 아버지, 들어오세요라던 셋째와 며느리, 그리고 반찬을 놓고 갔던 따뜻한 손길. 그 순간 마음은 다시 굳어졌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박안심은 이제 억만장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파티보다 작은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는 걸 더 좋아했다. 왜냐하면 바닥에 있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걸까?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 셋째에게만 주겠다. 그 결심은 폭풍을 몰고 올 것을 알면서도 박안심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아본 사람이 결국 셋째뿐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다. 박안심의 머리칼은 휘어졌지만 여전히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수십억, 아니 수백억에 달하는 자산이 쥐어져 있었다. 빌딩, 땅, 주식.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한 사람의 가장이었다. 그는 오래 고민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돈은 많아졌지만 나이와 건강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세 아들을 모두 불렀다. 넓은 회의실 같은 거실. 긴 테이블 위에 앉은 세 아들. 분위기는 이미 팽팽했다. 큰아들은 기대와 탐욕이 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둘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셋째만이 조용히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다. 박안심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아버지는 이제 가진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 큰아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재산을 셋째에게만 물려주겠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둘째도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왜 셋째만 특별 대우를 합니까? 저희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격렬히 항의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셋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큰아들은 비웃었다. 셋째,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냥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것뿐이지. 붙어 있었다고요? 그럼 형들은요?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떨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요? 셋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안심은 두 손을 테이블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다 아버지 탓이다. 내가 잘못한 것도 많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끝까지 곁에 있어 준 건 셋째뿐이었다. 큰아들과 둘째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며칠 뒤 큰아들은 술에 취해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아버지가 날 버렸다. 나는 평생 해도 못한 죄인이 됐어. 둘째는 아내와 싸웠다. 왜 우리가 못 받는 거야? 왜 셋째만? 그러나 그 싸움 끝에서 둘째는 깨달았다. 우리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잃었구나. 한편 셋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드리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했다. 멀리서 손주들이 달려와 할아버지 하고 안길 때 박안심은 진심으로 웃었다. 아버지, 이젠 편히 쉬세요. 그 말에 박안심은 대답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쉰단다. 옆에 내가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다. 시간이 더 흘러 큰아들과 둘째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굳은 얼굴. 그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다. 박안심은 오래 침묵했다. 늦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큰아들과 둘째는 울음을 터뜨렸다. 비록 재산은 이미 셋째에게 넘어갔지만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넓었다. 박안심은 생애 마지막까지 셋째 집에서 지냈다.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다. 하지만 잃은 게 아니라 진짜를 얻은 거였다. 내 곁에 남은 사람. 그게 내 전부였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셋째의 변함없는 눈빛. 그것이야말로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재산이었다. 박안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 힘들 때 끝까지 곁에 남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명예도 흩어진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